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상위권 대학이 물론 중요한 어떤 직군이라든지 기업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금융권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뭐 아마존에 갔다, 뭐 구글에 갔다, 아니면 어떤 월가에 갔다 이런 걸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의 학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들은 신입으로서 다양한 직무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떤 학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걸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기 쌤은요? 입장 바꿔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 네.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인지도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잘 그렇긴 모르겠네요.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고민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그들도 많이 들었던 학교들을 선호할 수는 있으나 네. 우리나라 대학교 얼마나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 지원자 스펙 예로 들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인서울 4년제 학사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아일랜드 가서 어학연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가서 어학연수하고 토플 성적 괜찮아요. 영국에서 석사학위 받았어요. 이런 구직자가 만약에 미국에 취업하고 싶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데 뭐 들어가는데 수월하지 않을까요? 수월하겠죠. 네. 네. 예. 스펙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좋아 보이는데. 스펙이 굉장히 좋은 예. 편은 아니고 경험이 일단 좀 다양한 건데 미국에서 취업할 때 이 스펙들이 크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크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안 쌤도 얘기하셨지만 영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구사 능력 정도가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이건 괜찮아요. 일단 사무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 많이 해야 되겠죠. 근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랑 스펙보다는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선이고요. 우리 입장에서야 뭐 보게 되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 저 사람 영어 잘하니까 취업하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네.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면 그건 기본 중에 베이스 오브 베이스, 매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조건 축에도 못 끼는 거죠. 이제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를 할 수 있다면 한국어 플러스 사용하는 게 장점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메리트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기준을 좀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직자라면 아일랜드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일랜드 어학연수 갔다 왔다고 그랬으니까 차라리 영국에서 석사학위 취득하게 되면 영국 쪽에서 취업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학생 비자로 일단 석사 과정 중에서 잡 찾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단순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레벨업 하셔서 그 영국 쪽에서 취업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 같이 공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어가 기본이지만 또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발을 내뎌볼게요. 첫 단계인 서류 전형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 서류 전형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죠? 이력서하고 우리 자기소개서라고 하는데 지원 동기서 제출해서 이제 지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원이 끝나면 기업에서는 이제 지원하신 분들의 이력서하고 지원 동기서를 잘 분석해서 이제 사전 선발을 해요. 사전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패스하신 지원자들한테 적게는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인터뷰를 해서 이제 채용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한국 기업들처럼 공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공채 있는 나라 꼽아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그 정도 있고요. 다른 나라는 상시 채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으시고 또는 올려놓기 전에도 해외에서 채용하고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는 것들을 자주 들어가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수주 입찰하실 분들 보면 매일 아침에 출근하셔서 컴퓨터 쭉 열어놓고 공고 같은 게 있나 없나 매일 이렇게 검사해보는 게 업무거든요. 취업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매일 그 포지션된
오프닝된 그런 포지션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일과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정영 쌤이 좀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 2부부터 네. 시청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네네. 어디서 좀 얻을 수 있나 정보를.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외 취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월드잡 플러스라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딱 하고 뜰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해외 취업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정보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해외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인프라가. 그래서 유튜브를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유튜브. 그러면은 해당 기업,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아니면 직무에 취업하신 분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댓글을 달 것 같아요. 저도 이쪽 직무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직접 올리셨다고 하면 바로 컨택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어떤 실적 있는 기업이나 이런 공단이라든지 올린다면 그쪽 공단에서 좀 매칭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취업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되게 중요해요.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연결을 받아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저 같으면 좀 한번 취득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국내 뭐 서점에 가서 좀 실용 서적들이나 이런 관련 서적을 찾아봐도 정보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구직자들한테 추천할 만한 영문 이력서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내가 픽업하기에는 한국 책으로 된 영문 이력서 쓰는 방법, 뭐 커버레터 쓰는 방법 책들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그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 참고할 만한 샘플링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구글링 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아, 구글링. 구글링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기소개서하고 입사 지원서 쓴 거 여러분들 구글링 하실래요? 미국 사이트 가서 하실래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네. 그럼 현지에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통용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많은 샘플링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에서 하는 영업 검색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뭐냐면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 면접이 궁금해요라고 우리랑 똑같이 치시는 거예요. 키워드만 넣게 됩니다. 뭐 ABC 컴퍼니 인터뷰 퀘스천스라고 하면 쭉 댓글들이 나오고 검색 사이트 꿀팁이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샘플링 하셔서 내 거 쓸 때 모디파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영문 이력서를 쓸 때도 자기소개서가 들어갈 텐데 우리나라 이력서, 우리나라 기업 쓸 때는 막 은유적인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네. 최고보다는 뭐 최선은, 방향보다 중요한 건 뭐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미국에서도 약간 좀 속담 이런 것 좀 쓰면 좋습니까?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오. 그들도 자기를 표현하는데 제한적인 그런 환경이고 방법에 이제 뭐 제한을 좀 받으니까 인용하는 거 우리가 속담 쓰는 건 우리는 속담이지만 그쪽에는 이제 명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허. 그런 명언들 도용하고 그 명언들하고 나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커버레터를 써요. 물론 한 페이지 이내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아서 나한테 연락해줘, 인터뷰하겠다고 연락해줘라고 연락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호기심을 보일 수 있도록 커버레터에다가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 제가 검증한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네, 물론 제가 뭐 커버레터에 쓴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영어 시험, 말하기 시험을 보잖아요. 네. 오픽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교육 씨가 말씀하신 뭐 그런 명언이나 네. 뭐 너의 예를 들어서 삶의 플랜은 뭐냐, 뭐 아니면 너의 뭐 가치관은 뭐냐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그런 좀 외우고 가요. 그래서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해서 그게 어떤 영화 번역하신 분이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글귀라고 했는데 저 그런 걸 외우고 가서 그런 걸 얘기하는 대신에 이제 얘기할 때 특히 면접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가 아니라 감정을 좀 담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I will do best. 이런 식으로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이게 국가가 달라도 사람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하는 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잘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뭐 연기를 좀 해라. 특히나 이렇게. 면접 볼 때요. 네. 예, 여러분들 화상 면접 보실 텐데 다 이제 딱딱한 상태에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평가자인데 우리 기업에 오겠다고 다른 국가에 있는 친구가 면접을 본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평가하시겠어요? 한국말 또박또박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을 거쳐서 다음 단계가 이제 면접인데 네. 또 면접은 또 해외 취업할 때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와?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그 이력서랑 커버레터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서 그 경험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잘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해외 취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과 다른 국가와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어찌됐건 한 번은 여러분들이 화상 면접을 좀 보실 겁니다. 근데 화상 면접도 좀 몇 번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니까 그런 면접 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익숙해지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접 방식이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시츄에이션 인터뷰, 네. 두 번째는 비헤이비어 인터뷰라고 하는데 이거 뭐 우리랑 똑같아요. 첫 번째 시츄에이션 인터뷰는 상황 면접이 될 테고요. 비헤이비어는 활동 면접이 됩니다. 행동 면접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인데요. 어떤 상황을 딱 제시해 줍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과거에 그런 처리했던 경험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네 액션은 어땠었는지 어허.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시츄에이션을 제시하면서 비헤이비어까지 쭉 뽑아내게 됩니다. 요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기업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인바스켓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과 인바스켓? 동일한 유사한 거예요. 인바스켓. 바구니에다가 막 다 집어넣잖아요. 네. 뭐 5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바구니에다가 5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관련된 업무들을 전부 뽑아서 집어넣습니다.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거, 유선 통화한 거, 그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재 업무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방식이 시츄에이션 비헤이비어 인터뷰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약간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해외 취업 시에 이런 외국인 지원자에게 꼭 물어볼 뭐 그런 질문들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문화에 잘 적응할 자신 있냐 이런 그렇죠. 질문들 나올 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떤 좀 단골 질문이 있나요? 근데 뭐 질문이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면접과 굉장히 다른 건 아니고요. 네. 뭐 과거 업무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을 해봐라. 그다음에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특히나 당신이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무엇냐. 그다음에 자신 없는 것은 또 뭐냐 이런 질문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쪽에서는 꼭 어떤 우리나라는 뭐 직무에 관련된 뭐 집중적인 그런 것만 좀 물어본다고 하면 여기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블로그 운영한다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 그렇다면 뭐 그걸 통해서 네가 뭐 기뻤을 때는 언제고 좀 힘들었던 때는 언제야 등등 여러분들이 가벼운 그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국가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생활했을 때에 그런 질문들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내가 어떤 주 무대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런 걸 잘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시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또 해외 취업 질문하면요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해주신 두 가지 그런 형식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드신 다음에 1차적으로는 이제 영어로 번안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좀 언어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쉬운 단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 씨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방향에서 보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 채용 담당자들 시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 학생을 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왜 뽑으려고 하고 그 궁금한 게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얼마나 있을 거야. 이거는 직결적인 게 우리 회사에 얼마나 일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이라든지 남는 시간에 뭘 할 건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이거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너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스테이 할 거야? 도대체 스테이 하고 싶은 네 욕구는 잠깐 비짓이야, 트립이야, 아니면 완전 스테이야 이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류 기간, 여가 기간 답변하는 방식도 제가 2018년도 아마 6월부터 작년도까지 중순까지 1년 동안 우리 방송국에서 네. 그 해외 취업이 보인다 코너에서 쭉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방송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어떻게 대답하냐면 뭐 저 오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있을 겁니다. 누가 믿냐고. 주말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보통 저는 액티비티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좀 여행 많이 할 거고요. 또는 주변에 지인들하고 아까 지인들 얘기하시더만요. 지인들이랑 파티할 겁니다. 바베큐 파티하고. 이거는 시간이 많이 남고 외로울수록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성향들을 나는 그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 여행도 할 거고 또 인터뷰도 많이 딸 거고 네. 주변인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면서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나 마음을 여기에 둘 거야 라는 그런 방식으로 답변하시면 참 흡족한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네. 우리가 짧게 여행을 갈 때도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맞아요. 비자나 이런 것들 있고 이 해외 취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 뭐 스테이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비자죠. 예. 아, 비자. 예, 비자가 왜 비자인지 모르겠어요. 빌어서 뭐 잘 있게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좋지 않네요. 네. 갑자기. 네. 해외 취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렇죠. 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열려진다는 건 우리가 트립을 그냥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비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비자는 그 나라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인증서거든요. 네. 굉장히 방법이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라마다 비자의 종류마다 굉장히 다양한데 개인마다 상황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종류별로 말씀드리자면 유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하실 게 있고 그다음에 유학 후 취업 비자가 있어요. 유학이 거의 끝날 때쯤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있고 만약에 그냥 일할 거다 그러면 풀타임으로 다 근무할 풀타임 비자 취업 비자, 그다음에 간단하게 일한다 그러면 워킹 비자, 그다음에 코업 비자, J1 비자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엄청 많다. 비자 먼저 적합한 걸 딱 초이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아예 뭐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비자를 정상적으로 잘 발급받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해외 취업을 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이 네. 취업 사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에 뭐 다양한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취업 사기가 있는데 가장 좀 많이 문제가 되는 쪽이 요즘에 또 하나 대두되고 있는 게 보이스피싱 쪽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떤 사례들을 좀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물론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의외의 다른 곳이나 아니면 어떤 추천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걸 좀 내가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괜찮은 곳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또 이게 설마 사기겠어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 약간의 꼼꼼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큰 돈을 좀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정보는 여러분들이 취업이 확정되고 나서 받는 부분인데 네. 미리 좀 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주지? 근데 뭐 이 회사는 이 기업은 이런 일을 하니까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네. 예외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다 보면 이제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그러니까 보통 레귤러한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특이한 것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꼼꼼함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하나하나를 좀 체크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거 아까 그쵸. 말씀하셨던 네. 그게 제일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공인 인증되어 있는 그런 해외 취업 알선 기관들이 있어요. 월드잡 플러스가 대표적인 기관이죠. 네네네.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게 좋고 엑스트라 버전으로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지에서 내가 레주메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어떤 포털 사이트에. 그러면 기업체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연락이 왔어 땡큐 그러고서 무조건 투입하기보다는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야 여기가 괜찮다 그렇지 않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방금 비자 말씀드렸잖아요. 한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나라마다 보게 되면 그 기업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걸 스카이프라든지 인터뷰를 다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전부 준비해서 준비됐으니까 서류 갖춰갖고 갖고 들어와 이렇게 오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취업 사기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점을 내가 당신 나라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거 준비해서 갈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 네.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하니 네가 이거 준비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우리가 이거 필요하니까 어디 가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이렇게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관공서 반드시 접촉하게 돼요. 우리가 다 준비해 줄게 그러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지만 네가 가서 해 그러면 관공서를 직접 경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기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인증된 기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연결되실 때는 관공서를 경유해서 그 업무들을 수행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면 안심하고 움직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을 할 때 이런 행정적인 거 말고도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해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약사항입니다. 계약사항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사항을 문서화시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현실적인 부분인데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연계성 이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 해외 취업 준비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쌤. 한기쌤. 글쎄 이걸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 모르겠는데 네. 네. 뭐 자격증 부분도 좀 많이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자격증. 같아요. 예, 자격증 분야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좀 특별한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CISSP라고 해서 정보보안 전문가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ISC라는 단체에서 이제 평가하고 발급하는 건데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정보보호 분야에서 전문가 양성하고 있는 그런 자격을 인증하는 자격증이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안전보건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버시 IGC라고 하는 아이고. 예, 국내 산업안전기사하고 비슷한데요. 영국 국가안전보건 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이에요. 이게 외국계에서 건설업을 한다든지 해양이나 보건, 전기, 해외 프로젝트 이런 거 다루는 기업에서 굉장히 이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고요. 영국, 중국, 중동, 아시아 등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 파트 보면 인사 담당자로서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인적자원 전문가라는 PHR 자격을 좀 취득해 주시면 좋아요. 이건 뭐냐 프로페셔널 휴먼 리소시스라고 해서 PHR이라고 하는데 인적자원 우리나라 노무사 자격증이랑 뭐 대등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자격증입니다. 현재 약 100여 개 나라 인사 담당자들이 HRCI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사 관리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격증은 제가 회사 있을 때 자격증 따려고 수업 들었는데 첫 시간 듣고 안 갔습니다. 왜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 근무하시면서 신입이신 분들이 딴다라기보다는 경력이 좀 필요해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따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취업하실 때 요긴하게 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해외 취업을 꿈꾸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뭔가 연봉이 높을 것 같다. 네. 높은 연봉인데 네. 실제로 이 급여 수준이나 연봉이 높은가요?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원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사했더니 여러분들이 한 달에 394만 원, 연봉으로는 4,728만 원 정도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조사한 신입 구직자 희망 연봉보다 2,929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고요. 그다음에 올해 밝힌 기업들의 2,879만 원보다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높은 이 연봉 때문에 좀 지원하시는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한기쌤은 가지고 계신 정보 있으십니까? 뭐 해외 취업에는 인턴이 있고 정규직이 있는데 포지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패션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인턴이다라고 한다면 한 34,000불, 그래요?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를 좀 보게 되면 중국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경우는 한화로 한 6천만 원 정도 연봉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뭐 대형 금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학사 출신일 경우에는 월 한 180 정도 한화로 그러니까 연봉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죠. 석사 정도 되면 3,6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 리스크 매니저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넘게 받는 그런 은행원 경력자들이 많이 가시는데요. 그런 거. 중국에서 영농인들도 있어요. 영농과 관련된 거 한화로다가 한 네. 5천만 원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유사하게 본다면 추가적인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해외에서 취업하시는 것들도 연봉 수준에서 낮지만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자격증 얘기는 아까 좀 나눠봤으니까 해외 네. 취업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게 좀 대표적인가요, 한기쌤? 자격증 얘기는 조금 지나갔으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들 키워드를 말씀하시니까 해외 취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구분해 두는 게 중요한데요. 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영어라든지 자격증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라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보다도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면서 얼마나 큰 높은 역량을 기대하겠습니까? 사실은 현지인 그 취업한 친구들하고 이제 전부 조사를 좀 해봐도 최초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내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들은 사무보조 수준이라고 해요. 언어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일단 커뮤니케이션으로 다 커버리지 하고요. 그리고 그 역량들과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좌 포지션을 조금씩 옮기시면서 중요한 직무들을 차지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가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정영 쌤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저는 뭐 키워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고 뭐 아니면 거기에 정착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네네. 근데 뭐 들어온다고 해서 뭐 해외 취업에 실패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또 한국에서 또 그런 역량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그런 뭐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비즈니스와 연계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친구는 의류회사를 다니는데 그 의류가 한국에서 이제 수입하고 있는 그 의류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류들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바이어들과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너 한국 사람이잖아. 그럼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언제까지 여기서 있을 거야? 한국에서 와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니? 가족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퍼가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해외에서 정착한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근무를 해서 한국에서 조금 더 디벨롭하고 싶다는 분은 잡을 찾으실 때 기업이라든지 직무라든지 한국과 좀 긴밀하게 그렇게 연관된 그런 것들을 좀 찾으신다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 인턴십을 좀 알아보려면 어디서 뭐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죠? 네, 정영 쌤. 일단은 기업 홈페이지에 요즘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월드잡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부터 저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십 채용 공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무 많아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요?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좀 찾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기쌤이 그러면 이렇게 네. 귀하게 인턴십 기회를 얻었다면 이거를 좀 잘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인턴으로다가 채용되어 갖고서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해외에서 왔으니까 외국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좀 지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 대해서 정확히 다 모를 텐데 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 땡큐하다 이런 마음.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거가 아니라 그들 보면 뭐 싫은 것도 그냥 노 땡큐라고 그러잖아. 땡큐, 노 땡큐. 네, 그냥 감사한 거 일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네네네. 말씀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도와준다, 헬핑한다는 것과 분담, 쉐어링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와준다는 거는 우위적인 입장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주는 건데요. 사실은 인턴십으로 가게 되면요. 복사를 하더라도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아까 우리 안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데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업무 분담 이거 굉장히 철저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느낌이 통하게 되고 필이 통하고 난 다음에는 레퍼런스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레퍼런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목숨입니다. 취업과 관련되게 목숨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마음가짐, 마음 자세로다가 근무하시면 인턴에서 정규직 채용되겠다 이거 목표하지 않아도 다른 회사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